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논쟁적인 평가를 받는 임금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폭군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은 시대를 앞서간 개혁군주라 칭송하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나 결국 자신의 왕위마저 지키지 못한 비운의 군주. 바로 광해군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반정으로 왕위를 빼앗긴 광해군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형식의 콘텐츠입니다. 1575년 조선의 궁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온, 훗날 광해군이 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공빈 김씨는 정비가 아닌 후궁이었고 위로는 형 임해군이 있었기에 왕위와는 거리가 먼 존재였어요. 당시 조선에서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적자가 없다 해도 명분과 예법을 중시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어린 광해군은 그저 평범한 왕자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59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었죠. 일본의 20만 대군이 부산포를 통해 밀려들어왔고 불과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선조는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고 백성들은 버려진 채 전쟁의 공포 속에 내던져졌어요. 이때 선조가 내린 결정이 광해군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쟁통에 나라를 두 개로 나눠 다스리는 분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죠. 놀라운 점은 이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인물이 바로 17살의 광해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형 임해군이 있었음에도 선조는 광해군을 선택했어요.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하고 난폭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반면 광해군은 총명하고 침착하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죠. 물론 선조의 이 결정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하루아침에 전쟁터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분조를 이끌고 강원도와 함경도를 돌아다니던 광해군의 나날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도 물자도 없는 상황에서 의병들을 규합하고 민심을 수습해야 했어요. 때로는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고 적군의 추격을 피해 험한 산길을 넘어야 할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광해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의병장들에게 직접 격려의 서신을 보내고 명나라 지원군과의 협조를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이 시기 광해군이 보여준 리더십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 사이를 직접 다니며 그들의 고통을 살폈고 의병들의 공적을 조정해 보고하여 포상을 받게 해주었죠.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광해군이 지나간 지역의 백성들은 그를 진짜 왕처럼 따랐다고 해요. 반면 선조가 머무는 곳의 백성들은 임금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버지 선조가 아니라 아들 광해군이었던 셈이죠. 7년에 걸친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농경지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문화재와 서적들은 불에 타 사라졌죠. 이런 폐허 위에서 조선을 다시 세워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 중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도 있었고 전쟁 중의 공적도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어요. 1606년 선조의 계비 임모광후가 아들을 낳은 것이죠. 바로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적자가 태어난 순간 광해군의 세자 자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노골적으로 광해군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세자의 대리청정을 거부하고 심지어 세자 교체까지 거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그토록 의지하던 아들이었건만 적자가 생기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광해군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냉대였으니 말이에요.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자 교체를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결국 광해군은 조선의 15번째 왕으로 즉위했어요. 34살의 나이,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더 복잡한 정치적 갈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앞에는 크게 3가지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것, 둘째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것, 셋째는 정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왕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광해군은 이 모든 과제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나라 재건에 대해 살펴볼까요? 광해군은 전쟁으로 망가진 조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전까지 백성들은 각종 공물을 현물로 바쳐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의 착취가 심각했어요. 쌀 한 가마 값어치의 물건을 바치는데 10가마의 비용이 드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대동법은 이런 복잡한 공납 제도를 쌀로 통일해서 바치게 한 것이에요. 일종의 세금 간소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공납 체계에서 이익을 보던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광해군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동법을 밀어붙였고 이 제도는 이후 조선 후기 세금 제도의 근간이 되었죠.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약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그 시작은 광해군 시대였습니다. 전쟁으로 불타버린 궁궐과 종묘를 재건하는 일도 광해군의 주요 과제였어요. 특히 창덕궁 복원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조 국가에서 궁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궁궐 없이는 제대로 된 통치가 어려웠던 것이죠. 광해군은 이런 현실적 필요와 백성들의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문화사업도 빼놓을 수 없어요. 광해군 시대에 완성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선조 때 시작된 이 의학서 편찬 사업은 광해군의 지원 아래 1613년에 완성되었어요. 허준이라는 걸출한 의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왕의 지속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동의보감은 이후 동아시아 의학의 표준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광해군 시대의 국제 정세를 살펴볼까요? 이 시기 동아시아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있었고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1616년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되었죠. 대부분의 신하들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도와준 은혜를 어찌 저버리겠느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분석했어요. 명나라는 이미 기울어가는 해였고
후금은 떠오르는 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619년 광해군의 외교적 수완이 빛을 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에 원군을 요청한 것이죠. 신하들은 명분을 들어 출병을 주장했지만 광해군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군사를 보내되 도원수 강옥립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어요. 상황을 보아 적절히 대처하라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조선군은 사르우 전투에서 명군이 대패하자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이것이 계획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덕분에 조선은 당장의 전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후금은 조선이 명나라 편을 들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한동안 조선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런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흔히 중립외교라고 부릅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것이죠.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실제로 광해군이 폐위된 후 인조가 친명 정책을 펼치자 조선은 두 차례의 호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그것이죠. 광해군의 외교 노선을 유지했다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치세가 오직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그는 어두운 선택들도 했어요. 그 중심에는 영창대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조의 적자였던 영창대군은 광해군에게 항상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언제든 반대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1613년 개추곡사라는 대규모 정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가 주도한 이 사건에서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가 있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어요.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음모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나이 겨우 9살이었죠. 영창대군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증기로 찜질하듯 죽였다는 설도 있어요. 어린 조카의 죽음에 광해군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재위 기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임목대비에 대한 처우도 광해군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던 임목대비는 아들을 잃은 후 경운궁에 유폐되었어요. 심지어 대비의 지위마저 박탈당했죠. 서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실상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던 유교 사회에서 이는 심각한 폐륜 행위로 여겨졌어요. 형 임해군의 운명도 비극적이었습니다. 광해군 즉위 초기의 임해군은 역모 혐의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반역을 꾀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왕위 계승에서 밀린 형의 존재가 부담스러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부치들을 차례로 제거해 나가는 광해군의 모습은 분명 냉혹한 권력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광해군에 대한 평가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편에서는 왕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호하기도 해요. 당시 정치 상황이 그만큼 살벌했고 먼저 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조선 역사에서 왕위를 둘러싼 피해 숙청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광해군의 과도한 공포 정치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고 도덕적 명분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유교 국가에서 왕의 정당성은 덕치에서 나오는데
광해군은 그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셈이죠. 광해군 주변에는 대북파라는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파 인사들은 광해군의 즉위를 도왔고 그 대가로 권력을 장악했어요. 문제는 이들의 전행이 점점 심해졌다는 것이죠.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광해군이 이들을 얼마나 통제했는지 아니면 이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1623년 3월 마침내 병고가 터졌습니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정군이 궁궐을 장악한 것이죠. 인조반정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광해군은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반정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죽인 패륜행위, 둘째는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와 화친한 별충이었습니다. 반정 당일 광해군은 궁궐담을 넘어 도망쳤다가 붙잡혔어요. 한때 분조를 이끌며 나라를 구했던 영웅의 말로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는 왕에서 서인으로 강등되었고 이름도 이혼해서 패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반정으로 쫓겨난 왕은 연산군과 광해군 단 2명뿐이에요. 폐위된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제주도로 옮겨졌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때 한 나라를 호령하던 왕이 외딴 섬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1641년 광해군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6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폐위된 후 1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이지만 일각에서는 인조의 명으로 독살되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확인할 길은 없지만 폐위된 왕의 존재가 새 정권에 부담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든 반정의 빌미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광해군이 폐위된 후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조 정권은 친명배금 정책을 명확히 했고 이는 곧 후금의 침략을 불러왔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두 차례나 큰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특히 병자호란에서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09 고두례를 행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광해군의 실리외교가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역설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고 하지만 만약 광해군이 계속 재위했다면 어땠을까요? 병자호란의 치욕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후금과의 전쟁이 완전히 없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더 나은 조건에서 협상할 여지는 있었을 겁니다. 광해군의 외교적 감각이 그만큼 뛰어났으니까요. 그렇다면 광해군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폭군으로 여겨졌어요. 반정을 정당화해야 했으니까요. 광해군 일기는 수정실록까지 만들어져 그의 잘못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재평가가 시작되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신채호, 박은식 같은 역사가들은 광해군의 자주적 외교 정책에 주목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해방 후에도 이런 평가는 이어졌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광해군을 시대를 앞서간 군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해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어린 조카를 죽이고 어머니뻘 되는 대비를 유폐한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또한 대북파의 전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점도 지도자로서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결국 광해군은 명과 암이 공존하는 복잡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해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명분과 실리 사이의 균형입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당시 명불론자들에게 배신으로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때로는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 권력의 덫에 대한 경고입니다. 광해군은 왕권을 지키려다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결국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빌미가 되었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정당해야 그 권력도 오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셋째는 역사평가의 상대성입니다. 승자의 기록이었던 조선시대의 평가와 오늘날의 평가가 크게 다르다는 점은 흥미롭죠. 어떤 인물이나 사건도 한 시대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해군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왕릉이 아닌 일반 묘의 형태로 남아 있어요. 폐위된 왕이기에 왕릉을 조성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 속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해군의 이야기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이에요. 광해군의 파란만장한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내몰렸던 왕자, 나라를 구하고도 인정받지 못했던 세자,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위협받았던 군주.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물론 그도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피를 흘렸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죠. 역사 속 인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성공과 실패, 빛과 그림자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400여 년 전 인물이지만 그가 고민했던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전란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광해군. 그러나 결국 권력의 덫에 걸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왕.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교훈입니다. 광해군 시대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볼까요? 먼저 허균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쓴 것으로 유명한 허균은 광해군 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그는 대부파에 속해 있었고 상당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격한 사상과 행동은 결국 화를 불러왔죠. 1618년 허균은 역모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광해군 시대가 얼마나 살벌한 정치 환경이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허준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의보감은 광해군 시대에 완성되었어요. 허준은 선조 때부터 어의로 활동했고 임진왜란 때도 선조를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후에도 허준을 신임했고 덕분에 동의보감 편찬 사업이 완성될 수 있었죠. 허준은 동의보감 완성 직후인 161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이첨은 광해군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북파의 수장으로서 광해군의 즉위를 도왔고 이후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어요. 영창대군 제거와 임목대비 폐비에 앞장섰던 것도 그였습니다. 인조 반정 후 이이첨은 처형되었고 그의 가문은 몰락했어요.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강옥립도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사르후 전투에서 조선군을 이끌었던 도원수로 광해군의 비밀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전투에서 항복한 후 그는 후금에 억류되었고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항복한 장수라는 오명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죠. 광해군의 비유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문성군부인 유 씨는
광해군과 세자 시절에 혼인했고 오랜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후에도 유배지까지 함께 따라갔어요. 부부가 함께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한 것이죠. 권력과 영화가 사라진 후에도 남편 곁을 지킨 그녀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광해군에게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적자는 없었지만 후궁에게서 얻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운명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인조 반정 후 대부분이 죽거나 유배되었죠. 왕의 혈통이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셈이에요. 광해군 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전쟁 후 복구 시기였음에도 이 시대에는 상당한 문화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동의보감 외에도 여러 서적들이 편찬되었고 궁궐 재건 과정에서 건축 기술도 발전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창덕궁의 복원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창덕궁을 광해군 시대에 다시 지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건물들 중 일부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의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 광해군 시대의 복원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리한 건축 사업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어요. 광해군은 창덕궁뿐 아니라 창경궁, 인경궁 등 여러 궁궐을 지었거나 중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노역 동원과 세금 부담이 늘어났죠. 왕권 강화를 위한 상징적 사업이었지만 민심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광해군 시대의 사회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전쟁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농토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신분제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천민이 양인이 되기도 했고 반대로 몰락한 양반도 있었죠.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광해군은 나름대로 질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호패법을 정비하여 인구를 파악하려 했고 토지 조사를 통해 세금 기반을 확보하려 했어요. 물론 이런 정책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세력들의 반발도 있었고 행정력의 한계도 있었죠. 광해군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기록을 보면 그는 상당히 근면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연에 빠지지 않았고 신하들의 상소에도 성실히 답했어요. 다만 의심이 많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측근들 외에는 쉽게 믿지 않았고 정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대했죠. 이런 성격은 어쩌면 그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 항상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고 전쟁 중에는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선조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며 불안한 세자 시절을 보냈죠. 이런 경험들이 그를 의심 많고 냉혹한 군주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광해군과 인조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치세가 광해군보다 나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두 차례의 호란을 자초했고 아들 소현세자와의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결국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인조 자신도 불안한 만년을 보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폐륜을 이유로 광해군을 몰아냈던 인조 자신도 아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비극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광해군에 대한 대중문화의 관심도 최근 들어 크게 높아졌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광해군을 다룬 작품들이 여럿 나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이 영화는 광해군을 대신해 왕 노릇을 한 광대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실제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광해군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죠.
드라마에서도 광해군은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때로는 비운의 개혁군주로, 때로는 냉혹한 권력자로 그려지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광해군이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학계에서의 연구도 활발합니다. 특히 광해군 시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립외교의 구체적인 실상은 어땠는지, 과연 계획적인 전략이었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인물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광해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임진왜란의 영웅에서 폐위된 왕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어떠셨나요?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광해군은 분명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권력을 위해 피를 흘렸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도자이기도 했죠. 그의 빛과 그림자 모두가 역사의 일부입니다. 본 콘텐츠는 역사적 사실을 단정하거나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콘텐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